2025년 7월 24일 목요일 새벽 4시 30분 워싱턴 DC의 해리 트루먼 빌딩 최상층 비밀회의실. 미국 국무부의 심장부에서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 밖 복도에는 중무장한 경호원들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고 모든 전자기기는 입구에서 압수되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핸더슨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입니다. 15년간 이 자리에서 한국을 담당해왔지만 오늘처럼 긴장된 회의는 처음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걸려온 긴급 소집 전화에 잠이 확 깼습니다. 국무장관 직속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핸더슨, 즉시 출근하시오. 한국 관련 긴급 사안이 발생했소. 저는 황급히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에 워싱턴 거리는 을씨년스러웠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수십 명의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백악관, 펜타곤, 중앙정보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미국 외교안보의 핵심 인물들이 총집결한 것입니다. 핸더슨, 이번엔 네가 완전히 틀렸어. 한국 따위가 뭐라고.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중앙정보국 동아시아 국장 로버트 맥킨타이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맥킨타이어는 일본 전문가로 유명했고 항상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의 관세 보복 위협이라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750조 원을 바치는 마당에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300페이지가 넘는 극비 보고서였습니다. 표지에는 붉은 글씨로 대한민국 전략적 재평가 마이너스 우리가 놓친 거대한 진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현지 전문가들과 비밀리에 접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충격적인 진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자, 다들 조용히 하시오. 국무장관 제임스 블링컨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매우 심각했습니다. 블링컨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중용되어 트럼프 정부에서도 자리를 유지한 몇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맺은 750조 원 딜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이제 한국 차례입니다. 그들도 최소 300조 원은 내놓아야 할 겁니다. 재무부 국제금융 담당 차관 데이비드 솔로몬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 출신으로 숫자에만 관심이 있는 전형적인 금융맨이었습니다. 한국의 작년 국내 총생산이 2조 달러입니다. 300조 원이면 국내 총생산의 15%인데 일본이 20%를 약속했으니 충분히 가능한 숫자입니다. 순간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그 전에 제가 준비한 보고서를 먼저 보시죠. 우리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핸더슨, 또 그 소리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제니퍼 카터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하버드 출신의 엘리트로 항상 자신이 아시아를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보호 아래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일본의 절반 수준이죠. 그들이 우리에게 대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심호흡을 하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2024년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35,000달러로 일본의 33,000달러를 추월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몇몇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게 무슨 헛소리야? 맥킨타이어가 소리쳤습니다. 일본이 아시아 최고 선진국인데 한국이 어떻게 일본을 추월해? 국제통화기금 공식 통계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의 성장률은 여전히 2에서 3%인 반면 일본은 30년째 0%대입니다. 그래도 경제 규모는 일본이 훨씬 크잖아. 솔로몬이 반박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인구를 고려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국 인구는 5,200만, 일본은 1억 2,500만입니다. 인구가 2.5배 차이 나는데 1인당 소득은 한국이 더 높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한 명 한 명이 일본인보다 더 부유하고 더 생산적이라는 뜻입니다.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는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한국의 영역이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현재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2%를 한국이 생산합니다. 인공지능용 고대역폭 메모리는 95%를 독점합니다. 그게 왜 중요한데? 국방부 정책 차관 윌리엄 페리가 물었습니다. 그는 군사 전문가였지만 첨단 기술에는 문외한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을 아시죠? 그 칩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는 100% 한국산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이 공급을 중단하면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이 마비됩니다. 구글, 메타, 오픈 AI 모두 멈춥니다. 챗GPT도, 바드도 모든 인공지능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말도 안 돼. 중앙정보국 첨단기술 분석관 사라 첸이 소리쳤습니다. 일본도 반도체를 만들잖아. 소니도 있고 도시바도 있고. 일본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8%입니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9세대 제품입니다. 최첨단 분야에서는 한국과 대만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삼성의 3나노 공정 개발 성공 뉴스였습니다. 삼성이 개발한 3나노 공정은 TSMC와 함께 세계에서 단 2회사만 보유한 기술입니다. 인텔은요? 아직도 7나노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페리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쿵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겐 인텔이 있잖아. 미국 기업이라고. 인텔의 작년 영업이익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5%입니다. 삼성전자는 20%가 넘습니다. 기술력, 수익성,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섭니다. 그럼 대만은? 누군가 물었습니다. TSMC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1위입니다. 하지만 메모리는 한국이 독점하고 있죠. 그리고 삼성은 파운드리에서도 2위입니다.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는 삼성이 세계 최강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더 무서운 건 기술 발전 속도입니다. 한국은 매년 수백억 달러를 연구개발에 투자합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해도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을 연구개발에 쏟아붓습니다. 제3장 방산 수출의 충격. 이제 방산 얘기를 해보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순간 회의실에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프가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작년 방산 수출액이 2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일본은 3억 달러입니다. 그건 실수일 거야. 펜타곤 조달 담당 차관보 마가렛 로즈가 외쳤습니다. 숫자가 잘못됐을 거야. 67배 차이가 난다고. 실수가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67배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폴란드와의 계약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어마어마한 무기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구매하기로 한 무기 목록입니다.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전투기 48대, 총액 140억 달러입니다. 잠깐, 폴란드는 우리 동맹국이잖아. 로즈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왜 한국 무기를 사? 원래 우리 에이브럼스 전차를 사려고 했죠.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무기가 더 싸고 성능이 좋다며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회의실에 충격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무기 시장을 한국이 빼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나토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이집트, 호주.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맥킨타이어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은 실전 경험이 풍부합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북한과의 대치, 베트남전, 이라크전, 모든 전쟁에서 실전 경험을 쌓았죠. 그 경험이 무기 개발에 반영되었습니다. 일본은 왜 무기를 못 파는 거야? 누군가 물었습니다. 평화헌법 때문입니다. 기술은 있어도 팔 수가 없죠. 그 사이 한국이 시장을 독식했습니다. 일본이 법을 바꾸려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이 시장을 선점했으니까요. 저는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K-21 전투기를 아십니까?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에 참여했고 이미 여러 나라가 구매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전투기보다 좋다는 거야? 페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성능은 비슷하지만 가격이 절반입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에도 적극적입니다. 미국은 핵심 기술을 절대 이전하지 않지만 한국은 공동 생산을 제한합니다. 에너지부 차관 엘리자베스 그린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설마 배터리도? 네, 맞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45%를 한국이 차지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가 빅3입니다. 테슬라도? 그린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테슬라의 주력 배터리 공급사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최근 개발한 전고체 배터리는 충전 시간을 10분으로 단축했습니다. 주행거리는 1000km가 넘고요. 일본의 파나소닉은? 솔로몬이 물었습니다. 3위로 밀렸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요타가 자랑하던 전고체 배터리, 아직 연구 단계입니다. 한국은 이미 양산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배터리 공급을 중단하면 미국의 전기차 생산이 올스톱됩니다. 우리가 한국을 압박할 처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이 우리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체 개발하면 되잖아. 누군가 말했습니다. 배터리 기술은 하루아침에 개발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20년 이상 투자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작해도 10년은 걸립니다. 그동안 전기차 시장은 한국이 독식하겠죠. 그린이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중국 배터리는 어때? 중국도 배터리 강국이라고 들었는데. CATL이 1위입니다. 하지만 고급 배터리는 한국이 앞섭니다. 특히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에서 한국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전기차는 모두 한국 배터리를 씁니다.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보 린다 파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녀는 일본 문화 애호가로 유명했습니다. 그래도 문화는 일본이 앞서지 않나? 애니메이션, 게임, 전통문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BTS의 연간 경제 효과가 50억 달러입니다. 일본 문화 콘텐츠 전체 수출액보다 많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파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돌 그룹 하나가 뭐가 그리 대단해? 넷플릭스 글로벌 1위가 한국 콘텐츠인 날이 1년에 100일이 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킹덤, 더 글로리, 지옥, 스위트홈. 끝이 없습니다. 저는 UCLA의 수강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UCLA의 한국어 수강생이 일본어 수강생의 3배입니다.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모든 명문대에서 한국어 수업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맥킨타이어가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래 세대가 한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소프트 파워의 전환점이죠. 20년 후에는 한국어가 일본어보다 더 중요한 언어가 될 겁니다. 영화는? 파커가 마지막 저항을 했습니다.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거 아시죠? 그 이후 할리우드가 한국 감독과 배우를 모셔가고 있습니다. 일본 영화, 애니메이션 빼고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저는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웹툰이 전 세계 디지털 만화 시장의 60%를 차지합니다. 일본 만화도 이제는 웹툰 형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플랫폼 혁신에서도 한국이 앞섭니다. K-팝, K-드라마, K-무비, K-웹툰. 한국 문화산업의 수출액이 연간 15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일본의 2배입니다. 이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남았습니다. 저는 극비 도장이 찍힌 문서를 꺼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이 6개월 전에 작성한 문서입니다. 제목은 트럼프 관세 전략 대응 마이너스 미국의 자충수를 이용한 국익 극대화 방안입니다. 뭐라고? 블링컨 장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평소 침착한 그도 이번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가 일본을 먼저 압박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750조 원이라는 숫자까지 거의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카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 패턴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했습니다. 저는 상세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트위터 작성 시간, 골프 일정, 식사 메뉴, 만나는 사람, 시청하는 프로그램. 모든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했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행동을 타국이 이렇게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의 경제 참모진입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하버드 박사 12명, MIT 8명, 스탠퍼드 10명, 전직 골드만삭스 임원 3명, JP모건 출신 4명. 그들이 뭘 분석했는데? 솔로몬이 물었습니다. 트럼프가 국내 스캔들로 궁지에 몰릴 때마다 대외적으로 큰 딜을 발표한다는 패턴입니다. 앱스타인 문서 공개 시점까지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본과 큰 거래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죠. 한국은 심지어 일본이 얼마를 약속할지도 예측했습니다. 저는 문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최소 500조 원에서 최대 800조 원. 실제로는 750조 원이었죠. 오차범위 아닙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야. 맥킨타이어가 소리쳤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일본 정치인들의 성향도 분석했습니다. 누가 강경파고 누가 온건파인지, 누가 최종 결정권자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느 선까지 양보할지 계산했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의 대응 시나리오를 공개했습니다. 읽는 사람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나리오 1 미국이 25% 관세 부과 시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전면 중단 및 기존 공장 폐쇄 검토. 그럴 리가. 로즈가 소리쳤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돈을 벌고 있는데 왜 나가? 한국 정부가 세금 혜택과 보조금으로 손실을 보전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아세안 시장으로 전환하는 거죠. 시나리오 3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 수입 제한 시 중국과 반도체 동맹 체결 및 미국 기업에 대한 공급 중단. 이건 협박이야. 맥킨타이어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쿵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적대적으로 나오면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시나리오 4 미국이 한국을 일본보다 불리하게 대우할 시 한미동맹 재검토 및 주한미군 주둔 비용 대폭 인상 요구. 블링컨 장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나리오 5 미국이 계속 한국을 무시할 시 중국, 러시아와 신안보 협력 체제 구축. 이게 단순한 계획이 아닙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각 시나리오별로 실행팀이 구성되어 있고 예산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법적 검토도 끝났고 필요한 법안도 이미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국회가 통과시킬까? 카터가 물었습니다. 여야가 만장일치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정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반감이 여야를 초월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차별 대우에 분노하고 있죠. 합참 전략기획부장인 해병대 중장 토마스 밀러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몇 안 되는 고위 장성이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모두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밀러 장군은 보통 과묵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먼저 나서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한국군은 육군 50만, 예비군 300만입니다. K2 전차 1,500대, K9 자주포 2,000문, F-35 전투기 40대. 그게 뭐가 대단해? 페리가 물었습니다. 우리 군대가 훨씬 강하잖아. 한국군의 특징은 실전 경험입니다. 밀러 장군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북한과 70년간 대치하면서 항상 전시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전, 이라크전, 아프간전에도 참전했죠. 특수전 부대는 특히 무섭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해군 특수전전단, 공군 공정통제사. 우리 네이비실, 델타포스와 함께 훈련하는데 실력이 대등합니다. 설마 미군보다 강하다는 건 아니겠지? 맥킨타이어가 비웃었습니다. 개인 전투력은 대등하거나 그 이상입니다. 밀러 장군의 대답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특히 산악전, 도시전에서는 한국군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의 지형이 산악과 도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건 동기부여입니다. 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국군은 자기 나라를 지킨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명확한 적이 있고 국민들의 지지도 확고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밀러 장군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국을 더 필요로 합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한국의 협력이 절대적입니다. 일본, 평화헌법 때문에 실질적인 군사작전은 불가능합니다. 중앙정보국 인물분석팀장 마크 윌슨이 이재명 대통령의 프로필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각국 지도자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전문가였습니다. 이재명은 미친 실용주의자라고 불립니다. 이념보다 실리를 추구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인가? 블링컨이 물었습니다. 극빈층에서 태어나 고시 공부를 하며 성공한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윌슨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매 단계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죠. 그의 정치 철학은 실용주의와 결과주의입니다.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국민과 국가의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친 실용주의자라고 불리는 겁니다. 지지율이 70%를 넘습니다. 윌슨이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역사상 임기 중반에 이런 지지율을 유지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한국 국민 대다수가 미국에 맞서는 것을 지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가? 카터가 물었습니다. 첫째, 경제 성과입니다. 한국 경제가 일본을 추월한 것도 그의 임기 중입니다. 둘째, 자주적인 외교입니다. 미국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줍니다. 그의 목표는? 블링컨이 물었습니다. 한국을 G7 수준의 선진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윌슨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실리를 추구합니다. 필요하면 미국과 협력하고 필요하면 중국과도 협력합니다. 그의 약점은? 맥킨타이어가 물었습니다. 약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윌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인 스캔들도 없고 가족 비리도 없습니다. 오히려 청렴함으로 유명합니다. 재산도 일반 중산층 수준입니다. 재무부 시장 분석관 제이슨 브라운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1,200억 달러를 매각하면 그럴 리가 없어. 솔로몬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면 한국도 손해를 보잖아. 한국은 이미 대안을 준비했습니다. 브라운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유로화 채권, 중국 위안화 채권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비중을 서서히 줄이고 있죠. 만약 한국이 급매하면? 블링컨이 물었습니다. 금리가 최소 0.5% 상승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동조하면 1% 이상 상승 가능합니다. 미국 경제에 큰 충격이 올 겁니다. 솔로몬의 얼굴이 잿빛이 되었습니다. 금리 1% 상승은 미국 경제의 재앙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 철회입니다. 브라운이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삼성, LG, 현대차, SK가 미국에 투자한 금액이 2천억 달러,
고용 인원 50만 명입니다. 구체적으로 블링컨이 물었습니다. 삼성 텍사스 반도체 공장 2만 명, 현대차 조지아 공장 8천 명, SK 켄터키 배터리 공장 5천 명. 브라운이 숫자를 읊어 내려갔습니다. 이들이 철수하면 트럼프의 일자리 공약은 물거품입니다. 특히 러스트벨트 지역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는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오하이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대선 승부처인 이 지역에서 대량 실업이 발생합니다. 정치적으로 치명적이군. 카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브라운이 추가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에 대체 공장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언제든 생산 기지를 옮길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책실장 데이비드 리가 충격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는 MIT 출신의 기술 전문가였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독점 기술들입니다. 첫째, 초미세 반도체 공정. 둘째, OLED 디스플레이 세계. 그래서 맥킨타이어가 물었습니다. 이 기술들을 한국이 무기화하면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폰 화면도 한국산입니다. LNG 수출도 한국 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리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15를 발표했죠. 그 화면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점 공급합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백업이고요. 중국 업체들 품질이 떨어져서 애플이 쓰지 않습니다. 대체 공급원을 찾으면 되잖아. 페리가 말했습니다. OLED 기술은 20년 이상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허만 10,000개가 넘습니다. 생산 설비도 한국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LNG 운반선은 더 심각합니다. 그는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영하 160도의 액화천 연가스를 운반하는 특수 기술입니다. 한국 조선 3사가 세계 시장을 독점합니다. 일본도 조선업이 있잖아. 솔로몬이 물었습니다. 일반 상선은 만들지만 LNG선은 못 만듭니다. 리가 설명했습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한국이 시장을 독점한 지 오래입니다.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도 무섭습니다. 그는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GDP 대비 4.8%, 세계 2위입니다. 이스라엘 다음입니다. 매년 1,000억 달러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합니다. 특허 출원도 보세요.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인구 대비 세계 1위입니다. 특히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압도적입니다. 미국 기업들도 한국 특허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국방부 심리전 분석관 케빈 톰슨이 우려스러운 보고를 했습니다. 그는 여론 분석 전문가였습니다. 한국 내 반미 감정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꼽은 한국인이 32%였습니다. 중국은 블링컨이 물었습니다. 28%입니다. 미국이 중국보다 더 위협적이라고 봅니다. 회의실에 충격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맹국 국민이 미국을 중국보다 위협적으로 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카터가 물었습니다. 첫째, 불평등한 한미 관계입니다. 톰슨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미국이 한국을 동등한 동맹이 아닌 하위 파트너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일방적인 무역 압박입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자 미국이 견제한다고 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편들기입니다. 그는 강조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미국이 항상 일본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문제, 무역 분쟁, 모든 면에서요. 젊은 세대는 더 심각합니다. 톰슨이 연령별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20대의 45%가 미국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30대도 40%입니다. 이들이 미래의 주역이 될 텐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반미 감정이 강합니다. 그는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대학원 이상 학력자의 50%가 미국에 부정적입니다. 엘리트층이 반미 성향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면 블링컨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미동맹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톰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한국 내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소수 의견이지만 국가정보국 중국 담당관 앤서니 황이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10년간 근무한 중국 통이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관세 면제, 기술 협력, 반도체 동맹까지. 한국이 받아들일까? 카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라면 아닙니다. 황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드 보복의 기억이 아직 생생하죠. 하지만 블링컨이 재촉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압박하면 한국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황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비공식 접촉이 시작됐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접촉인가? 맥킨타이어가 물었습니다. 시진핑이 이재명에게 직접 전화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황이 극비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모르지만 통화 시간이 1시간을 넘었다고 합니다. 중국이 뭘 제안했을까? 솔로몬이 궁금해했습니다. 첫째, 한국 기업의 중국 내 투자에 대해 완전한 기술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황이 입수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반도체 분야에서 전면적인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중국의 시장을 결합하자는 거죠. 셋째,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이 공급망에서 한국을 배제해도 중국이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러시아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황이 추가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푸틴이 한국의 에너지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시베리아 가스를 한국에 직접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가격은? 그린이 물었습니다. 미국 LNG의 절반입니다. 황의 대답에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파이프라인으로 직송하니까 운송비가 없죠. 한국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제14장 일본의 몰락. 저는 이제 가장 아픈 진실을 꺼냈습니다. 일본 전문가로 15년을 보낸 저로서는 인정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일본이 약속한 750조 원, 어디서 낼까요? 저는 씁쓸하게 물었습니다. 일본 정부 부채는 GDP의 260%, 세계 최악입니다. 그래도 일본은 선진국이잖아. 파커가 반박했습니다. 30년째 제로 성장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죠. 그동안 한국은 5배 성장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솔로몬이 물었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샤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하던 기업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삼성, LG에 밀려 사라지거나 매각됐습니다. 도시바는 메모리 사업을 매각했습니다. 샤프는 대만 폭스콘에 인수됐습니다. 소니는 이제 게임 회사입니다. 파나소닉은 테슬라 하청업체가 됐고요. 인구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저는 일본의 인구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일본 인구는 매년 50만 명씩 줄고 있습니다. 고령화율은 30%를 넘었습니다. 세계 최악입니다. 젊은이들은? 카터가 물었습니다. 히키코모리가 100만 명을 넘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들이죠. 취업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블링컨이 물었습니다. 출산율은 낮지만 여전히 역동적입니다. 저는 한국과 비교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합니다. 실리콘밸리에도 한국인이 넘쳐납니다. 일본인은 찾기 어렵고요. 일본이 한국에 추월당한 이유가 뭡니까? 맥킨타이어가 물었습니다.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했습니다. 변화를 거부했죠. 반면 한국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했습니다. 상무부 기업 분석팀장 스티븐 조가 한국 대기업들의 실력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국 재벌을 연구한 전문가였습니다. 삼성전자 시총 5천억 달러, 영업이익률 20%. 애플 다음으로 수익성이 좋은 IT 기업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이제 폭스바겐을 제치고 세계 3위입니다. 조가 자동차 산업 순위를 보여줬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은 테슬라, BYD에 이어 3위입니다. 한국 재벌의 특징은 뭡니까? 솔로몬이 물었습니다. 빠른 의사결정과 과감한 투자입니다. 조가 설명했습니다. 총수 중심의 경영으로 비판받기도 하지만 그만큼 빠르게 움직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미래 산업에 수조 원씩 투자합니다. SK, LG, 롯데, 포스코. 그는 주요 재벌들을 나열했습니다. 이들의 총 매출이 한국 GDP의 60%입니다. 그리고 모두 이재명 정부의 대미 강경책을 지지합니다. 왜 재벌들이 정부를 지지하죠? 카터가 물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진저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반덤핑 관세, 보조금 조사, 특허 소송,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일본 기업은 봐주면서 한국 기업만 표적으로 삼죠.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블링컨이 물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특허 소송에 시달립니다. 조가 예시를 들었습니다. 애플과의 소송에서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죠. 그런데 일본 기업은 거의 소송을 당하지 않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차별합니다. 일본 파나소닉은 쉽게 받는데 LG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한국 재벌들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조가 최근 동향을 설명했습니다.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있죠. 조지타운대 아시아학 교수 제시카 리가 초빙되어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양국의 교육을 모두 경험한 전문가였습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 80%, OECD 1위입니다. 리 교수가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박사 학위 소지자 비율도 인구 대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죠? 솔로몬이 물었습니다. 인재가 곧 국력입니다. 리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교육받은 국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낼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보세요. 그녀가 국제비교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수학, 과학, 읽기 모든 분야에서 최상위권입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은 세계 1위 수준이죠. 미국은? 페리가 물었습니다. 중하위권입니다. 리 교수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특히 수학은 30위권입니다.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학습 열정입니다. 그녀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합니다. 학원, 과외, 자습. 끊임없이 배웁니다. 그게 좋은 건가요? 파커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너무 경쟁적이지 않나요? 부작용도 있습니다. 리 교수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세계 최고의 인적 자원을 만들어냈습니다. 구글, 아마존, 메타. 실리콘밸리 곳곳에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 투자도 놀랍습니다. 그녀가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GDP 대비 교육 예산이 OECD 최상위권입니다. 사교육비까지 합치면 세계 1위죠. 미래는 인재 전쟁입니다. 리 교수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전쟁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회의는 5시간째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새벽에 찬 공기가 회의실에 스며들었지만 아무도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핸더슨, 내 결론이 뭔가? 블링컨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게. 블링컨이 요청했습니다. 첫째, 경제적으로 한국은 이미 선진국입니다. 저는 하나씩 짚어갔습니다. 1인당 소득, 기술력, 산업 경쟁력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둘째, 군사적으로 한국은 핵심 동맹입니다.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전력이죠.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기술적으로 한국은 필수 파트너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한국 없이는 미국 산업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카터가 물었습니다. 일본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을 인정하고 대등한 파트너로 대우해야 합니다. 일본보다 낫게. 맥킨타이어가 발끈했습니다. 그건 너무 굴욕적이잖아. 굴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더 중요한 파트너가 된 겁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한국을 잃습니다. 맥킨타이어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잠깐, 이 모든 게 한국의 블러핑일 수도 있잖아. 겁을 주려는 거야. 저는 조용히 다음 문서를 꺼냈습니다. 어제 저녁에 긴급히 입수한 자료였습니다. 어제 발표된 한국기획재정부 성명입니다. 저는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부당한 관세를 부과하면 삼성, SK하이닉스의 미국 공장 증설 계획을 재검토한다. 그건 협박이야. 맥킨타이어가 소리쳤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그 직후 나스닥이 3% 폭락했습니다. 반도체주는 10% 이상 떨어졌고요. 한국 증시는 페리가 물었습니다. 2% 상승했습니다. 저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 기대감 때문이죠. 투자자들은 한국이 중국과 손잡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이건 시장 조작이야. 솔로몬이 주장했습니다. 아닙니다. 시장의 합리적 반응입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을 떠나면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입니다. 저는 추가 뉴스를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에 차세대 반도체 공장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기사를 가리켰습니다. 사실이라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봉쇄는 무의미해집니다. 현대차도 중국 전기차 시장 재진출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사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는군요. 이게 블러핑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저는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포스트 미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블링컨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이 직접 전화했습니다. 한국을 잃으면 아시아를 잃는다고. 의회가 왜 간섭하죠? 맥킨타이어가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블링컨이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주요 선거구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죠. 로비 활동도 활발합니다. 카터가 덧붙였습니다. 한국계 기업인, 의사, 변호사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정치 헌금도 상당하고요. 공화당 의원들도 반대합니다. 블링컨이 의회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자기 지역구에 한국 기업 공장이 있으니까요. 일자리를 잃을 수 없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반대하나? 솔로몬이 물었습니다. 텍사스 상원 의원들은 삼성 때문에 반대합니다. 블링컨이 명단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조지아는 현대차, 켄터키는 SK. 거의 모든 주에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인정했습니다. 한국 기업에 투자한 돈이 수조 달러입니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블랙록 모두 한국 관련 포트폴리오가 큽니다.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블링컨이 물었습니다. 주가 폭락, 투자 손실. 월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솔로몬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새벽은 아름다웠지만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저도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일본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고백했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일본 문화를 사랑했고 일본이 아시아의 리더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일본의 아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동안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성장했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거인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죠. 저는 자료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한국인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뭘 했는데? 페리가 물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저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을 내놓아 국가 부채를 갚았습니다. 결혼반지, 돌반지, 할머니의 유품까지 모두 나라를 위해 바쳤습니다. 그게 가능한가? 맥킨타이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저는 정확한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21억 달러어치입니다. 이런 나라가 또 있습니까? 한국 전쟁 후 1인당 GDP 67달러.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3만 5천 달러가 되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한강의 기적.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강의 기적.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블링컨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리의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겠군. 한국을 일본과 동등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대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카터가 물었습니다. 첫째, 관세는 일본보다 낮게. 블링컨이 하나씩 짚어갔습니다. 한국이 요구하는 대로 10%, 일본보다 5% 낮게. 둘째, 전기차 보조금 차별 즉시 철폐. 한국산도 미국산과 동일하게 대우. 셋째, G7 옵서버 지위 부여. 2년 내 정식 회원국 추진. 전자권도? 밀러 장군이 물었습니다. 그것도 논의해야겠지. 블링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동맹을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이 반발할 텐데. 맥킨타이어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일본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블링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아시아의 유일한 선진국이 아닙니다. 한국과 경쟁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하죠? 카터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겠습니다. 블링컨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을 잃으면 중국에게 아시아를 넘겨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건 원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미국은 한국의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미국 측이 한국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 서울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한다. 블링컨이 비행기에 오르며 말했습니다. 한국을 잃으면 정말로 아시아를 잃는다. 저는 한국 전문가로서 수행단에 포함되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제대로 볼 기회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천공항의 웅장함, 서울의 스카이라인, 거리의 활기. 모든 것이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이게 한국이야? 맥킨타이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도쿄보다 더 현대적이잖아. 한국 외교부 청사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건물은 초현대적이었고 직원들은 모두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세계 명문대 출신들이 즐비했습니다. 협상장에서 만난 한국 협상단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팀장은 전 세계은행 부총재 출신이었고 팀원들도 하나같이 국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번 회담은 극비리에 진행되는 만큼 외부로 발설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미국이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한국 측 수석대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빈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 비밀 회담에서 얼만큼의 성과가 있었을까요? 대한민국. 그들이 몰랐던 진실이 이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진짜 저력은 이제부터 발휘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진가를 알리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세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